아내의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자식들은 내 집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했다. 이참에 집 좀 줄이세요. 보험금은 얼마쯤 됐어요? 아내의 영정사진 앞 국화꽃이 시들기도 전에 내 자식들은 장례식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어제까지 어머니라 부르던 시신이 화장터 불길 속에 사라진 지 고작 12시간 만의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72세 박명식입니다. 반백년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제 인생의 또 다른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식은 갈비탕 위에 하얀 기름이 동그랗게 엉겨붙어 있고 상복을 입은 자식 셋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술잔 속 액체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앉은 가족들의 불안과 욕심이 잔에 스며든 듯 했습니다. 그때 큰딸 민경이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던지며 명품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손톱이 램프 불빛에 위험하게 번쩍였습니다. 아빠, 복직이 다음 달이에요. 말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눈은 내 얼굴이 아닌 내 뒤 벽시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가 애 좀 봐주실 수 없어요?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눈빛은 판결문을 읽는 판사 같았습니다. 요청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그녀의 부산한 손가락이 침묵 속에서 소리 없이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호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매물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냉정하게 화면을 누를 때마다 찰칵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혼자시잖아요. 이참에 작은 데로 이사하시던지, 우리 집 근처로 오시던지 해요. 말끝을 흐리며 그가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의 손목 시계가 저녁 조명에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사준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를 위해 아내가 아끼던 자신의 금반지를 몰래 팔았다는 사실을 그는 모를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내 없는 저녁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그녀가 앉던 자리가 텅 비어 그 빈자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막내 민지가 젓가락을 식판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카랑 소리가 심장을 찌르듯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집 너무 크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이참에 작게 가시고 차액은 좀 나눠주세요. 요즘 저희 진짜 힘들어요. 이참에라는 단어가 세 번째 들렸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자식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계산기 숫자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끼어들었습니다. 투명한 술이 몇 방울 테이블에 튀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가족도 실용적으로 움직여야죠. 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갑자기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화면을 보고 숫자를 보고 아버지가 아닌 노후 활용 방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백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처분해야 할 자산으로 전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손주가 내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6살 아이의 입에서 어른들이 가르쳐준 듯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좀 봐주시면 엄마도 안 힘들 것 같아요. 아이의 순진한 눈동자 속에서도 어른들의 계산이 비쳐 보였습니다. 어린 손주마저 설득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피식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됐다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 72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먼저 떠나야겠다. 젊은 시절 나는 인천 송도 인쇄소 골목에서 활판기계를 돌리며 살았습니다. 철판에서 쇳소리가 귀를 때리고 잉크 냄새가 폐속까지 파고드는 날들이었습니다. 퇴근할 때면 손가락마다 검정 기름때가 박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기름이 내 앞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내 하루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애들 밥 굶기지 말자. 큰딸 민경이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식탁에 앉아 책을 덮더니 말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빠, 나 영어 너무 좋아. 나중에 미국 가고 싶어. 순간 그녀의 말이 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인쇄소 뒷방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담보대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누런 종이 위로 그림자가 흔들렸고 기름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 기계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유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밤잠을 설쳤고 송금하는 날은 새벽부터 창구 앞에 줄을 섰습니다. 창구 앞 대리석 바닥은 겨울에도 차가웠고 내 발바닥은 둔하게 아팠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숫자가 아니라 딸 이름 3글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말렸습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유학이야. 국내 대학도 좋은 곳 많잖아. 그녀의 손등에는 세제로 헹군 거친 틈새가 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못한 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게 해줘야지. 그게 부모니까. 민경이 유학 간 후 하루 3끼 라면으로 때우는 시절이 시작됐습니다. 면발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이 안경에 서려 세상이 흐릿했지만 그 불투명한 렌즈 너머로 미래는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시장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져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호는 대학 졸업도 전에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봄비 내리던 날 그는 교복 넥타이를 매듯 어색하게 양복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정은이랑 살고 싶어요. 아버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예식장 비용, 혼수, 신혼집, 모든 게 아버지 카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나는 인쇄소를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손때 묻은 기계를 단골업자에게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때 묻은 손으로 그 철판을 쓸어내릴 때 차가운 금속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도 나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 젊음과의 작별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행이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미안함을, 시선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완전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는 동네 출판사에서 주 3, 4일 교정 일을 맡았습니다. 인쇄기를 돌리던 손은 이제 빨간 펜으로 오탈자를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급여는 인쇄소 때보다 훨씬 적었지만 민호 결혼식을 위한 보태기에는 충분했지요. 아내는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퇴했으면 좀 쉬지. 왜 또 일을 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이 놀면 답답해서 그래. 이것도 어디야. 이젠 기름때도 안 묻고 깨끗하잖아. 하지만 실은 그저 아이들 뒷바라지를 끝까지 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막내 민지는 감성 많은 아이였습니다. 미술을 좋아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보라색 코사지를 달고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이젠 좀 쉬자, 여보. 아내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선 또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방예술대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재료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와 함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이 이제야 가슴을 아프게 한다. 우리 부부는 몇 해 동안 새 옷 한 벌 없이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신발 바닥이 닳아 양말이 젖어도 새 구두보다 민지의 노트북이 먼저였습니다. 물기가 스며드는 발바닥의 축축함이 하루 종일 남아 있어도 입술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코트 없이 출근해도 딸의 전시회 액자값을 보태는 게 더 기뻤습니다. 냉장고엔 반찬이 2가지뿐일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밥과 묽은 간장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김치통마저 비어 있었지만 아내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밥 위에 묽은 간장을 정성스레 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더 고소해, 여보. 옛날엔 다 이렇게 먹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주름진 손이 테이블 밑에서 살짝 떨렸을 뿐입니다. 난 그 손이 떨리는 이유가 배고픔인지 아니면 이런 식탁을 차려야 하는 미안함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잠든 줄 알고 그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일도 차릴 반찬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민지에게 새 물감 세트를 사주지 못해서였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같은 간장밥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참아낸 세월. 그렇게 우리는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늘 그랬듯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잘 컸잖아. 그걸로 됐지 뭐.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단순했습니다. 아내의 주름진 손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늙어서 여유 생기면 둘이 제주도 한번 가자. 바닷가 쪽으로 여행 가 본 적 없잖아, 당신.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30년간 3만 원씩 여행 적금을 붓고 나는 가끔 꿈처럼 그 바다 여행을 상상했습니다. 파도 소리, 짠 바닷바람,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내게 말합니다. 이참에 집 좀 줄이세요. 보험금은 얼마쯤 남았어요? 그 돈으로 육아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한때 그 말이 부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명령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보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그때 큰딸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다들 바쁘니까 오늘은 통화로 정리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딸이라기보다 상사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저 멀리서 커피 머신 작동하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스피커폰이 켜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위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산후조리원은 6개월 대기에 월 250만 원입니다. 아버님 댁이 가장 안정적이죠. 아버님 댁. 젊은 시절 인쇄기 뒤에서 종종 튀어나오던 잉크방울이 얼굴에 맺힐 때의 그 무감각한 느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조용한 산후조리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공간을 보조하는 육아 서비스 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빠, 석 달만. 방 하나만 내주세요. 애기 울면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복직 전에만 딱.
딱 석 달. 그 짧은 단어 속에 내 노후의 90일이 고스란히 소비될 예정이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새 기계를 돌리던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경은 내가 계단조차 힘들게 오르는 무릎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민경이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계단을 오르며 숨을 헐떡이는 내게 민경이가 말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아빠, 우리 집은 계단 많아서 힘드시죠? 다음엔 제가 아빠 집으로 갈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엔 아빠 집이 그들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아빠가 가족이 아니에요? 애가 가족 손길 못 받고 크면 불행해진다니까요.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뭉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왜 내 건강과 고통은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가족이 되는 존재인 걸까요? 며칠 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구두 소리가 딱딱 현관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망치로 못을 박는 소리처럼 내 신경을 긁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고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서류 더미를 책상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나무간에 흙을 덮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 팔고 경기도 외곽 소형 아파트로 옮기세요. 차액이 최소 10억, 그중 6, 7억은 현금화 가능해요. 그의 말투는 부동산 중개인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은 마디마다 긴장되어 있었고 손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공간은 그에게 매각 시점이 중요한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험금 받은 건 얼마쯤 되세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담배 연기가 눈을 찌르듯 시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아내는 약해진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는 내 미래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명식 씨, 이 보험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 다 어른 됐으니 이제 본인들 살 길 알아서 찾을 거예요. 이 돈은 당신 위한 거예요. 이거라도 있어야 요양원 안 가고 살 수 있어요. 숨을 고르던 아내는 다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당신 생각만 하세요. 평생 자식들한테만 주기만 하셨으니. 그런 아내의 마지막 배려마저 지금 자식들은 활용 가능한 자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의 쓰임은 딸의 산후조리 비용, 아들의 투자 자금, 막내의 생계유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돌아가며 가족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말에 피식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쇄기의 기름이 입에 묻은 것처럼 쓰디쓴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서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돌아가며 소진하는 순번이라니. 이제 내 차례라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평생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두 손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다음 순번이라는 거냐? 내 마음을 담은 밥상은 먹어치우고 빈 그릇만 돌려주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거냐? 오래된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는 동안 매일 밤 들었던 그 시계. 이제는 나를 향해 남은 시간만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엄마와 나는
너희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너희가 울 때 같이 울었다. 그게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내 질문에 민호는 시선을 내리고 태블릿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화면 속 숫자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언젠가 팔 집이잖아요.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며칠 후 현관문이 열리더니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한 손엔 명품 쇼핑백, 다른 손엔 고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끌려오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마룻바닥을 긁었습니다. 아빠, 나 김태균이랑 별거야. 못 살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짐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는 매일 술만 마셔요. 늦게 들어와서는 이유 없이 짜증내고 문도 3개 닫고 한 달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데 자기 명품은 사요. 내가 뭐라 하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저에게 함부로 대해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캠퍼스를 전부 찢어버렸어요. 술에 취해서 제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 아깝다면서. 더 이상은 정말 못 살겠어요. 당분간 아빠 집에 좀 있게 해줘. 그녀의 손목과 팔에 희미한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재빨리 소매를 내려가렸지만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아내가 쓰던 소박한 비누향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여기 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장례식 날 아빠 혼자 계시니 자주 연락할게요 했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 한 통 없었고 오늘은 아예 짐을 싸들고 입주 통보를 해온 셈이었습니다. 사람 일이 늘 똑같냐고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민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깐 힘든 시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도 곧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태균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더 심해졌어요. 내가 돈 벌어오라고, 예술 같은 거 하지 말고 사무직이라도 구하라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초조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태균이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같은 회사 여자랑 호텔 영수증도 있더라고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여자답지 못해서 그렇다면서. 회사 어려운데 접대라나요? 그 여자는 젊고 예쁘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도 잘 주고 남자 기분도 맞춰준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여자인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부탁해봤는데 다들 자기 집도 비좁다고. 언니네는 애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오빠네는 무조건 태균이랑 화해하래요. 내가 참아야지. 너도 성격 좀 죽이라고. 아무도 제 상황을 이해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혼하면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지금 미술학원 강사비론 방 하나도 못 구해요. 어쨌든 이 집은 아빠 집이잖아요. 좀 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하며 애원하듯 나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내 집이 그녀의 안전망이어야 하는 것처럼. 그녀가 캐리어를 내 방 옆방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쉴 수 있는 집, 그 말에 담긴 무책임한 권리의식. 그녀에게 이곳은 아빠 소유이자 필요할 때 쓰는 가족 호텔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식어버린 국을 앞에 두고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끓을 때는 뜨거웠던 국물이 이제는 차가운 기름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 있을 때만 가족인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그릇, 멍하니 켜진 TV, 그리고 아내의 영정사진이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펼쳐놓고 간 아파트 매물 목록이 아직 테이블에 덜 말린 커피 자국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얼룩이 갈색 고리를 만들며 종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들을 치우려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내가 남긴 누런 수첩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를 가슴이 저리도록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표지의 낡은 비닐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마치 아내의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경 유학비 2억 1,380만 원, 민호 결혼자금 9,850만 원, 민지 등록금 및 자취비 7,640만 원, 명식씨 칠순 여행적금 매달 3만 원, 10년짜리 비상금, 남편 병원비 대비 현금 270만 원. 아내의 꼼꼼한 글씨체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숫자마다 우리의 삶이, 희생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수첩 속에는 아내의 삶이, 그녀의 사람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단 10,000원도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식 씨, 이제 아이들 다 키웠으니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는 당신이 자기 이름으로 웃는 걸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댐이 무너지듯 내 안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종이 위에 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 살아계실 때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렸더라면,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일터에 나갔던 날들, 시간도 없고 피곤하다며 제주도 여행을 미뤘던 순간들, 아내의 작은 소망들을 놓쳐버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의 파도가 가슴을 덮쳤지만 이내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게.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그게 당신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걸어 집 근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주황빛 후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젖은 아스팔트가 물기를 머금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김 사장이 내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박 선생, 무슨 일이야? 요즘 안 보이시더니.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복사기 토너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내놓을 겁니다. 빠르게. 대신 이사 날짜는 제가 정합니다.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 사정을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은 순식간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없이도 가치 있는 동네였고
내겐 지금이 가장 좋은 탈출 타이밍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주말 자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무도 내가 집을 판 걸 몰랐습니다. 민경은 새로운 이사 스케줄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빨간 매니큐어가 종이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직접 알아본 소형 아파트예요. 요즘은 평수가 작아도 안락한 데 많아요. 민호는 또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계산기 키를 누르는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읽기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세금 절감도 가능해요.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민지는 테이블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이 집이 자기 것이 된 듯 행동하고 있었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녀의 발톱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금속이 도자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래, 나도 그 얘기 좀 하려 했다. 집 팔았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경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민호는 손에 쥔 계산기를 멈추고 나를 봤습니다. 민지는 표정을 읽기 힘든 얼굴로 컵을 들었습니다. 유리컵이 그녀의 손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팔았다고요? 팔았다고요? 누구 허락 받고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내가 드디어 내 목소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허락받을 이유 없잖니? 내 집이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72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평온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마침내 내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경이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차액은요?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순간 내 귓가에 아내가 메아리처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생각만 하세요. 반백년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내어주기만 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사라지고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내 시선 너머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액 얘기를 하려고 했지. 각자 2억 5천씩 줄 거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자식들의 눈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건이 뭐죠? 민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듯 단어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내뱉었습니다. 너희 중 누가 내가 치매 걸리거나 대소변 못 가리거나 밤에 악몽 꿔서 울부짖을 때 내 옆에서 병수발 할 거냐? 가혹한 진실 앞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경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한때 야망에 찬 그 눈빛이 이제는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모습으로 바닥만 후쳤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어깨가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듯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늘 할 말이 많던 그녀의 입술이 이제는 공허한 변명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자식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시계처럼 그들은 내 노후를 계산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시간은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내 노후엔 아무도 없네. 그 순간 나는 이미 준비해둔 종이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마치 최후의 판결문이 내려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은 팔았습니다. 이사 날짜도 정했습니다. 주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젠 나도 나를 돌보겠습니다. 민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산후조리는요? 아빠, 우리 애기 다음 달에 태어나요. 정말 지금?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남편 월급으로 산후조리원 가면 되잖니? 아니면 시댁에 부탁하던가. 민호가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값이 얼마에 팔렸는지라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인쇄소 팔 때 내가 물어본 적 있니? 그땐 내 결혼식만 중요했잖아. 민지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가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팔에 있던 멍 자국이 떠올랐지만 곧 그녀가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 안 계신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물어보렴. 아빠는 결혼하고 지난 50년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살고 싶구나.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단풍나무. 이제 그 잎사귀들은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아내의 사진 속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 내 결정을 응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꾸릴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짐. 자식들의 놀란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내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게.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새로 이사한 곳은 평택 외곽의 작은 신도시였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고 난간이 낮지 않아 무릎이 아픈 내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실엔 바람 소리가 고요히 흘렀습니다. 가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하나, 접이식 책상 하나, 소형 냉장고, 전기 포트, 그리고 아내가 쓴 수첩과 여행 적금 통장.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내의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여보, 잘 잤지? 오늘도 나 혼자지만 괜찮아. 예전엔 자식들에게 전화 오지 않을까 화면을 켜두고 잠들었지만 요즘은 아예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잡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기다립니다. 내 하루가 나를 기다려줍니다. 처음엔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가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도 저녁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들려오던 자식들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차츰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숨소리, 내 발자국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일터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내 밥그릇 앞에 앉아 쌀알 하나하나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가다 은퇴자 글쓰기 교실이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적어둔 번호에 전화를 걸었고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서자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우리에게 첫 과제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아팠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처음엔 연필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살았던 내 청춘, 아내의 찢어진 수건이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그날 나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수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인쇄소 기계 옆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아내와 함께 간장밥을 나누어 먹던 저녁,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가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을 떠나오던 날, 점점 써내려가는 글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내 수필을 보고 말했습니다. 박명식 선생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대변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공모전감입니다. 내보내보세요. 한참 망설였지만 결국 노년의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공모전 당선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당신 이름으로 웃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순간 나는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없이도 웃는다. 당신이 바라던 그대로 내 이름으로 웃는다. 며칠 후 현관문 앞에 연보라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우편함을 확인하다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았을까 의아했지만 봉투의 필체를 보자마자 민지의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마도 신문에 실린 공모전 수상 기사를 통해 내 새 주소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녀만의 예술가다운 끈기와 감각이 묻어나는 필체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신문 스크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은퇴자 글쓰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노년의 독립이라는 제목 아래 제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옆에는 시상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상장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스크랩 아래에는 민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신문에서 아빠 글을 읽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살았던 내 청춘, 아내의 찢어진 수건이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그날 나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 아빠 글을 읽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평생 그림만 그리던 제가 글을 읽고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아빠가 그런 마음이셨다니. 잉크가 번진 흔적이 종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인지 비가 묻은 것인지 모를 얼룩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빠도 똑같이 아프셨을 텐데 그저 자기 일로 바쁜 딸이었어요. 아빠가 노년의 독립이라고 쓰신 글에서 우리 모두를 떠나기로 결심하셨다는 걸 읽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음 문장은 더 깊게 눌러쓴 글씨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원하신다면 꼭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제 그림 중에 아빠가 좋아하셨던 바다 풍경화 기억나세요? 그거 가져갈게요. 아빠 새집 거실에 걸어드리고 싶어요. 봉투 안에서 마지막으로 작은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파란 물결 위로 노을이 지는 제주도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를 위해 그렸어요. 엄마와 가고 싶어 하셨던 그 바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공모전에 낸 글이 이렇게 자식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남긴 수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목소리가 닿았구나. 그 편지를 받고 며칠이 지났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어색하게 서 있는 그의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문에서 글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종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쓴 수필이 실린 문해지였습니다. 사무실 동료가 우연히 이걸 읽고 물었어요. 이 박명식이라는 분, 혹시 내 아버지 아니냐고.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글을 읽으면서 제가 아버지께 함부로 말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의 손에서 문해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고개를 숙인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 실수를 했을 때 떨리던 그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 팔아서 덜 외롭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스스로 변명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저 제 이익만 생각했어요. 저는 늘 계산만 했어요. 투자 수익, 절세 방법, 자산 배분. 그런데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사랑이요. 그의 손이 제 무릎을 잡았습니다. 한때 어린 손이었던 그 손은 이제 저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쇄소 기계 파셨던 이야기, 제 결혼식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평생의 일을 포기하셨는데 전 그저 당연하게 받기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부끄러울 만큼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도 민지를 통해 제 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애기 데리고 찾아뵈도 될까요? 남편은 안 데려갈게요. 우리끼리만. 옛날처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명령조가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새 자식들의 연락이 이어졌지만 나는 바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듯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어두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아내가 모은 여행 적금으로 구입한 티켓은 4장이었습니다. 나와 새 자식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기로 했습니다. 새집 거실 벽에는 민지가 그린 바다 그림이 걸려 있고 그 아래 작은 테이블에는 민호가 선물한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민경이 아이와 함께 찍어준 새로운 사진도 그 옆에 자리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내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노을이 질 때 나는 아내가 남긴 파란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그리고 가끔은 우리 이름으로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박명식의 인생, 늦게 피었지만 가장 뜨겁고도 평화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다시 찾은 것도 있는 노년의 가을입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노년에는 그 자식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아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박명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종종 자식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는 늘 회복과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혹은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박명식 할아버지가 이젠 나를 위해 살게라고 결심한 순간처럼 타인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편의와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민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울었던 순간처럼 진정한 가족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셋째, 표현하세요. 박명식 할아버지가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것이 자식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과 감사함, 때로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솔직히 표현할 때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는 건요? 작은 시작이 모여 따뜻한 가족의 역사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함께할수록 더 따뜻한 세상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